잊혀진 어느 낡은 동네, 홀로 아이를 키우는 한 어머니가 부서진 문 뒤에서 매일 밤 공포에 떨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 문은 단 한 번도 그녀의 어린 딸을 온전히 지켜주지 못했습니다. 상황은 걷잡을 수 없이 흘러갔습니다. 계급도 비밀도 모르는 어린 딸이 낯선 남자에게 간절히 부탁했기 때문입니다. 아저씨, 우리 집 문 좀 고쳐주실 수 있어요. 엄마가 무섭대요. 누구도 상상하지 못한 사실은 그 침묵을 지키던 이웃 남자가 사실은 억만장자였으며 아이의 순수한 부탁이 그의 가슴 깊은 곳에 숨겨진 과거의 상처를 건드렸다는 것이었습니다. 폭풍우가 몰아치던 그날 밤, 낡은 문 하나가 세 사람의 운명을 하나로 묶는 전환점이 되었고 공포는 따뜻한 가족의 사랑으로 변해갔습니다. 새벽녘의 가느다란 빗줄기는 동네 골목길을 더욱 음산하게 만들었습니다. 지수는 얇은 쇼를 어깨 위로 끌어올리며 울퉁불퉁한 보도블록 위를 서둘러 걸었습니다. 집들 사이로 휘몰아치는 바람 소리만이 정적을 깨우고 있었고 그녀의 발소리가 공허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얇은 코트 사이로 스며드는 추위 때문만이 아니라 몸의 근육 마디마디를 짓누르는 피로감 때문에 그녀의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병원에서의 야간 근무가 또 한 번 끝났고 오늘도 어린 서아를 집에 혼자 두고 밤을 지새워야 했습니다. 익숙한 죄책감이 가슴을 조여왔습니다. 두 집 건너 사는 70살의 경숙 할머니가 귀를 기울여 주기로 약속했지만 지수는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언제라도 위험이 닥칠 것만 같은 허술한 집에서 3살 빼기 아이가 혼자 잠들어 있다는 사실은 그 무엇으로도 위안이 되지 않았습니다. 월세로 빌려 쓰는 작은 집 앞에 다다르자 지수의 위장은 평소처럼 뒤틀리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세월의 풍파와 방치 속에 낡아버린 문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뒤틀린 나무 문은 문틀에 제대로 맞지 않아 옆면에는 손가락 2개가 들어갈 정도의 틈이 벌어져 있었습니다. 녹슨 자물쇠에는 제 기능을 거의 상실해 문을 힘껏 밀어 닫은 뒤 안쪽에서 무거운 의자를 끌어다 괴어 놓아야만 겨우 잠글 수 있었습니다. 지수는 뻑뻑한 열쇠 구멍에 열쇠를 넣고 힘들게 돌렸습니다. 문을 밀자 새벽의 정적을 깨는 날카로운 삐걱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두운 방 안 단 하나뿐인 방에 놓인 매트리스 위에서 서아가 여전히 잠들어 있는 작은 실루엣이 보였습니다. 다행히 오늘은 아이가 놀라 깨지 않은 모양입니다. 조심스럽게 문을 닫은 지수는 곧바로 매일 밤 반복되는 의식을 시작했습니다. 나무 의자를 문에 바짝 붙여 괴고 창문을 확인하고 해진 커튼을 굳게 쳤습니다. 매일 밤이 그랬습니다. 두려움은 마치 그림자처럼 그녀의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낡은 신발을 벗고 방으로 들어가 아이가 깨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곁에 누웠습니다. 서아는 엄마의 온기를 찾아 몸을 살짝 뒤척였고 지수는 아이를 품에 안으며 소리 없이 뜨거운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렇게 계속 살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바꿔야 할까요? 월세를 내고 입에 풀칠하기도 빠듯한 형편에 집을 수리할 돈을 어디서 구한단 말입니까? 깊은 잠에 빠졌던 지수는 커튼 사이로 비치는 햇살과 서아의 신난 목소리에 몇 시간 뒤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몸마디마디가 비명을 질렀지만 지수는 간신히 눈을 떴습니다. 엄마 일어났다. 서아가 동그란 얼굴 주변으로 까만 곱슬머리를 흔들며 침대 위에서 폴짝폴짝 뛰었습니다. 배고파요? 지수는 어지러움을 억누르며 억지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고작 3시간밖에 자지 못했지만 서아에게 아침을 먹이고 씻기고 돌봐주어야 했습니다. 엄마라는 이름에 휴식이란 없었습니다. 좁디좁은 부엌에서 지수는 간단히 커피를 내리고 사흘 전에 구운 빵 마지막 조각을 꺼냈습니다. 서아가 맛있게 먹는 동안 지수는 잠을 깨우기 위해 일부러 혀가 될 정도로 뜨거운 블랙커피를 마셨습니다. 오늘 경숙 할머니네 집에 가요? 너무 높은 의자에 앉아 짧은 다리를 흔들며 서아가 물었습니다. 응, 우리 아가. 엄마가 밤에 다시 일 가기 전에 조금만 자야 하거든. 서아가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엄마는 맨날 밤에만 이래. 미안해, 우리 강아지. 그래도 그래야 맛있는 것도 먹고 예쁜 옷도 입을 수 있잖아, 그치? 아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빵에 집중했습니다. 지수는 엄청난 사랑과 가슴을 도려내는 듯한 슬픔이 뒤섞인 눈으로 딸을 바라보았습니다. 서아는 이런 열악한 삶, 무너져가는 집,
엄마가 밤마다 사라지는 이런 생활보다 훨씬 더 좋은 것을 누릴 자격이 있는 아이였습니다. 아침 식사 후 지수는 주전자에 물을 데워 서아를 씻겼습니다. 전기 온수기가 고장난 지 벌써 2주가 지났지만 기술자를 부를 돈이 없었습니다. 서아가 가진 몇 안 되는 옷 중 하나를 입히고 정성껏 머리를 빗겨 서아가 좋아하는 양갈래 머리를 해주었습니다. 할머니 댁에 갈 준비 됐니? 네. 낡은 가방을 챙기고 열쇠를 확인한 지수가 문제의 문을 열었습니다. 밖은 춥고 흐렸으며 이 동네 겨울 특유의 가랑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서아의 작은 손을 잡고 길을 나섰습니다. 동네는 천천히 깨어나고 있었습니다. 어떤 집들은 여전히 문이 굳게 닫혀 있었고 어떤 집들은 벌써 활기가 돌았습니다. 아이들이 흙길을 뛰어다니고 유기견 한 마리가 골목 귀퉁이에 쌓인 쓰레기 더미를 뒤지고 있었으며 근처 어디선가 구수한 찌개 냄새가 풍겨왔습니다. 지수는 피곤에 찌든 생각에 잠겨 고개를 숙이고 걷고 있었는데 갑자기 서아가 손을 놓았습니다. 서아, 이리 와. 하지만 아이는 벌써 몇 미터 앞을 달려가 골목 끝집에서 막 나오고 있는 한 남자에게 향하고 있었습니다. 지수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저 집. 이 구역에서 유일하게 흠잡을 데 없이 깔끔한 집이었습니다. 항상 잘 다듬어진 울타리, 새로 칠한 벽, 작지만 정성껏 가꿔진 정원, 그리고 그 남자. 동네 사람들이 골목 끝집 남자라고 부르는 사람이었습니다. 항상 옷차림이 반듯하고 누군가와 마주치면 예의 바르게 인사했지만 늘 거리감이 느껴졌습니다. 주변의 가난함 속에서 그의 집은 번영의 등대처럼 도드라졌지만 그는 거의 보이지 않을 정도로 조용하고 은밀하게 지냈습니다. 지수는 가슴속에서 차오르는 공포를 느끼며 딸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안 돼, 안 돼.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되었습니다. 서아는 가죽 가방을 들고 막 집 문을 잠그던 남자 앞에 멈춰 섰습니다. 그는 키가 컸고 30 중반쯤 되어 보였습니다. 깔끔하게 자른 검은 머리에 정장 바지, 흰 셔츠, 그리고 그 위에 회색 코트를 걸치고 있었습니다. 그의 갈색 눈동자가 놀라움으로 아이를 향했습니다. 그때 서아가 아이들 특유의 거침없는 순수함으로 눈을 반짝이며 크고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아저씨, 우리 집 문 좀 고쳐주실 수 있어요? 엄마가 무섭대요. 지수는 발밑에 땅이 꺼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얼굴로 피가 확 쏠리며 수치심에 뺨이 달아올랐습니다. 서아에게 달려가 아이를 낚아채듯 안아들고 남자에게서 멀어지려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해요. 아이가 어려서 그래요. 방해하려던 건 아니었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서아야, 가자, 빨리. 지수는 그곳을 벗어나고 싶은 마음에 말을 더듬으며 쏟아냈습니다. 남자가 무언가 말하려는 듯 입을 열었지만 지수는 기회를 주지 않았습니다. 뒤돌아 서아를 품에 꼭 안고 빠른 걸음으로 걷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는 엄마가 왜 이렇게 화가 났는지 이해하지 못해 칭얼거렸습니다. 하지만 엄마, 난 도와주려고 그런 거야. 엄마가 문 때문에 무섭다고 했잖아. 모르는 사람한테 그런 말 하는 거 아니야, 서아야. 아무한테나 뭘 도와달라고 하는 거 아니라고. 알겠어? 절대로. 지수의 목소리는 생각보다 날카롭게 나갔고 서아의 눈에 눈물이 고이는 것이 보였습니다. 나쁜 엄마가 된 기분이었지만 수치심과 당혹감이 너무나 컸습니다. 자신의 취약함, 가난, 그리고 두려움을 전혀 다른 세상에 사는 것 같은 남자에게 발가벗겨진 기분이었습니다. 자기 집에서 잠자는 것조차 두려워한다는 게 어떤 건지 상상조차 못할 저런 남자에게 말입니다. 그와 같은 사람들은 지수와 같은 삶과 섞이지 않습니다. 지수는 그것을 너무 일찍 깨달았습니다. 부자와 가난한 자는 같은 공간에 살고 있을지 몰라도 결코 닿을 수 없는 평행 우주 속에서 살고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리고 그 우주가 부딪힐 때 아래에 있는 사람에게 그것은 언제나 불편하고 굴욕적인 일이었습니다. 경숙 할머니 댁에 도착한 지수는 생각보다 세게 문을 두드렸습니다. 할머니가 미소를 지으며 문을 열었지만 지수의 표정을 보고 미소는 금세 사라졌습니다. 무슨 일이냐, 얘야. 아무것도 아니에요, 할머니. 그냥 좀 피곤해서요. 제가 잠시 자는 동안 서아 좀 봐주실 수 있을까요? 그럼 당연하지. 이리 오너라, 우리 강아지. 할머니가 서아에게 팔을 뻗었고 서아는 여전히 서운한 눈으로 엄마를 바라보며 마지못해 할머니에게 안겼습니다. 지수는
딸의 이마에 입을 맞췄습니다. 미안해, 아가. 엄마가 소리 질러서 미안해. 사랑해, 알지? 서아가 고개를 끄덕였고 지수는 서둘러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이 허술한 집의 현실이 다시 한번 그녀를 덮쳤습니다. 벗겨진 벽지, 차가운 시멘트 바닥, 낡고 삐걱거리는 가구들, 그리고 저 저주받은 문. 제대로 닫히지 않아 바람과 추위가 스며들고 그 누구도 지켜주지 못하는 저 문. 다시 한번 의자를 문에 괴어놓고 지수는 방으로 들어가 신발도 벗지 못한 채 침대에 몸을 던졌습니다. 그러자 뜨겁고 비참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자신의 비참함이 폭로된 굴욕감 때문에 울었고 늘 마음 한구석에 자리 잡은 공포 때문에 울었습니다. 더 좋은 것을 누려야 할 서아 때문에 울었고 한때는 다른 삶을 꿈꿨던 자기 자신을 위해 울었습니다. 22살에 임신했을 때 지수는 서아 아빠가 곁을 지켜줄 거라 믿었습니다. 함께 계획을 세우고 결혼을 이야기하고 가정을 꾸리자고 했습니다. 하지만 임신 사실을 알리자 그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번호를 차단하고 주소도 남기지 않은 채 도망쳤습니다. 보수적이고 엄격했던 그녀의 가족은 그녀를 집에서 쫓아냈습니다. 미혼모 딸은 그들에게 용납할 수 없는 수치였습니다. 지수는 매달리고 설명하려 했지만 문은 그녀의 면전에서 굳게 닫혔습니다. 말 그대로였습니다. 문 너머에서 엄마는 울고 있었지만 문을 열어주지는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단호하게 다시는 보고 싶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홀몸으로 아무런 대책도 없이 지수는 이 먼 동네의 싼 월세집을 찾아냈습니다. 임신 기간 내내 마지막 날까지 일하며 한 푼 한 푼 아꼈습니다. 공공병원에서 산통이 온몸을 찢는 동안 누구의 손도 잡지 못한 채 홀로 아이를 낳았습니다. 서아를 처음 품에 안았을 때 지수는 조용히 맹세했습니다. 이 아이만큼은 자신이 느꼈던 버림받은 기분을 절대 느끼게 하지 않겠다고요. 하지만 그 맹세를 지키기는 점점 더 어려워졌습니다. 청소 보조원으로 일하는 병원의 야간 근무 수당으로는 겨우 입에 풀칠하는 게 전부였습니다. 술이나 개조는커녕 하루하루 버티는 것 외에는 여유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낯선 이에게 자신의 처지를 들키는 실수까지 저질렀습니다. 길거리에서 아이가 구걸하듯 도움을 요청하던 그 가난하고 한심한 여자의 이야기를 그 부자 남자는 지금쯤 누군가에게 비웃으며 말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지수는 얇은 베개에 얼굴을 묻고 마침내 몰려오는 피로에 몸을 맡겼습니다. 조금만 자고 나서 서아를 데려와야 합니다. 그리고 다시 일하러 가야 합니다. 그것이 그녀가 할 수 있는 전부였고 남은 삶의 전부였기에 이 굴레는 계속될 것입니다. 몇 시간 뒤 잠에서 깨어났을 때 흐린 하늘 위로 해가 높이 떠 있었습니다. 지수는 일어나 세수를 하고 경숙 할머니 댁으로 서아를 데리러 갔습니다. 아이는 엄마를 보자마자 품으로 달려들었고 지수는 서아의 곱슬머리에 남은 아기 냄새를 맡으며 아이를 꽉 안아주었습니다. 감사해요, 할머니. 별말을 다 하는구나. 서아는 천사야. 내가 손주들 주려고 모아둔 낡은 인형들 가지고 아주 잘 놀았단다. 지수는 감사한 마음으로 미소 지으며 아이와 함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계란 프라이를 얹은 밥과 토마토 샐러드로 간단한 점심을 준비했습니다. 서아는 할머니 댁 인형 이야기를 제잘거리며 먹었고 지수는 아침에 소동을 잊으려 했으며 아이의 말을 경청했습니다. 하지만 잊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놀란 눈으로 자신을 바라보던 그 남자의 모습, 서아의 목소리, 타오르던 수치심. 그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아마 아무 생각도 안 했을 겁니다. 벌써 잊었겠지요. 그에게 그것은 평범한 하루 중 겪은 이상한 순간에 불과했을 테니까요. 하지만 그녀에게 그것은 자신의 삶이 얼마나 작고 보잘것없는지 일깨워주는 또 하나의 고통스러운 기억이었습니다. 오후가 되자 야간 근무를 준비했습니다. 찬물로 대충 씻고 깨끗한 유니폼을 입고 머리를 묶었습니다. 서아는 엄마가 출근 준비를 할 때면 늘 그렇듯 침대에 앉아 조용히 지켜보았습니다. 엄마, 또 가요. 응, 우리 강아지. 하지만 경숙 할머니가 늘 그랬던 것처럼 귀 기울여 주실 거야. 서아는 용감한 아이니까 잘 잘 수 있지? 서아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지수는 아이의 눈 속에 담긴 두려움을 보았습니다.
3살짜리 아이가 가져서는 안 될 그 두려움, 바람소리에 삐걱거리는 집 안에서 아무것도 지켜주지 못하는 문 뒤에서 어둠 속에 혼자 남겨지는 공포. 지수는 서아의 이마에 몇 번이고 입을 맞추고 이불을 매만져주고 손이 닿는 곳에 물컵을 놓아주었습니다. 문을 확인하고 의자를 꿰었습니다. 경숙 할머니께 나간다고 전화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집에서 멀어지는 발걸음마다 심장이 조각조각 부서지는 기분을 느끼며 길을 나섰습니다. 버스 정류장까지는 40분이나 걸어야 했습니다. 가까운 버스를 탈 돈이 아까웠기 때문입니다. 지수는 고개를 숙이고 생각에 잠겨 걷다가 무언가를 보고 걸음을 멈췄습니다. 앞쪽 보도에서 골목 끝집 남자가 넘어진 할머니를 도와주고 있었습니다. 그는 할머니의 팔을 조심스럽게 부축하며 괜찮은지 살피고 떨어진 장바구니를 주워주었습니다. 할머니는 연신 고맙다고 인사했고 그는 대수롭지 않다는 듯 가볍게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습니다. 지수는 잠시 그 광경을 지켜보다가 그와 마주치지 않으려 길을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그 잔상이 머릿속에 남았습니다. 대가를 바라지 않는 그 단순하고 친절한 몸짓에 마음 한구석이 찡해졌습니다. 어쩌면, 아주 어쩌면 자신이 그 남자를 오해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는 겉보기만큼 차가운 사람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그 완벽한 모습 뒤에 무언가 더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지수는 그런 생각을 털어버렸습니다. 헛된 희망을 품을 여유 따위는 없었습니다. 삶은 그녀에게 희망이란 선택권이 있는 자들만이 누리는 사치라는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녀에게는 선택권이 없었습니다. 그날 밤 평소보다 바람이 거세게 불기 시작했습니다. 지수는 병원 3층 복도에서 청소 카트를 밀고 가다가 간호사들이 날씨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오늘 새벽에 엄청난 폭풍우가 온대요. 다들 창문 단속 잘 해야겠어요. 그 말에 지수의 위장이 뒤틀렸습니다. 폭풍우라니. 그녀의 집은 강한 가랑비도 겨우 견디는데 폭풍구라니요. 게다가 서아는 제대로 닫히지도 않는 문 뒤에서 혼자 자고 있었습니다. 5분마다 시계를 확인하며 지수는 가슴을 졸이며 근무를 마쳤습니다. 새벽 5시, 마침내 퇴근했을 때 바람은 이미 걷잡을 수 없이 거셌습니다. 나무잎과 작은 가지들이 길거리에 날아다녔고 하늘은 최악의 상황을 예고하듯 짙은 회색빛이었습니다. 지수는 바람을 가르며 40분 거리를 거의 뛰다시피 달려왔습니다. 숨을 헐떡이며 집에 도착해 떨리는 손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서아는 다행히 다가올 위험을 모른 채 평온하게 자고 있었습니다. 지수는 3번이나 창문을 확인하고 의자를 문에 꿰고 폭풍우가 예보만큼 심하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골목 끝 완벽하고 조용한 집에서 그 남자 역시 예보를 들었습니다. 그는 손대지 않은 위스키 잔을 앞에 두고 거실에 앉아 허공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낮에 아이가 했던 말이 하루 종일 그를 괴롭혔습니다. 우리 집 문 좀 고쳐주실 수 있어요? 엄마가 무섭대요. 그 순수한 목소리, 믿음 가득한 눈망울, 그리고 엄마의 얼굴에 서렸던 당혹감과 수치심, 마치 죄라도 지은 것처럼 도망치던 그 모습. 그의 이름은 후도현이었고 36살이었습니다. 그는 감정적으로 흔들리는 일에 익숙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통제와 예측 가능성, 그리고 인간관계의 복잡함으로부터 안전한 거리를 유지하며 삶을 일궈왔습니다. 직접 세운 IT 기업의 CEO로서 그는 숫자와 전략, 수백 명의 직원에게 영향을 미치지만 자신의 마음을 쓸 필요는 없는 결정들 속에 파묻혀 살았습니다. 그가 이 소박한 동네를 선택한 이유도 바로 그것 때문이었습니다. 이곳에선 아무도 그를 몰랐습니다. 그의 재산도 지위도 모르는 곳에서 그는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평범함 속에 숨어 지낼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사람들을 거리를 두고 대하며 이기적인 시선이나 부탁, 기대에 부응하지 않아도 되는 일종의 통제 방식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아이는 순수한 무구함이라는 파괴적인 힘으로 그의 갑옷을 너무나 쉽게 뚫고 들어왔습니다. 도현은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그 여자의 집이 있는 방향을 바라보았습니다. 여기서 보이지는 않았지만 정확히 어디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울타리가 부서지고 페인트가 벗겨진 집, 그리고 이제는 제대로 닫히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된 그 문이 있는 집. 엄마가 무섭대요. 그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러자 다른
시간 다른 장소로 이동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8살의 도현은 잊혀진 동네의 허름한 집에서 어머니와 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그가 3살 때 떠났고 그 후로 세상에 맞선 건 그와 어머니뿐이었습니다. 밤마다 깨어 작은 소리 하나에도 귀를 기울이던 기억이 났습니다. 그 집 앞문도 제대로 닫히지 않았습니다. 틈새로 추위뿐만 아니라 공포가 스며들었습니다. 누군가 들어올지도 모른다는 공포, 무슨 일이 생길지도 모른다는 공포, 밖에서 도사리고 있는 미지의 존재에 대한 공포, 그리고 3가지 일을 하면서 지쳐 돌아오면서도 늘 자신을 향해 미소 짓던 어머니가 생각났습니다. 모든 것이 괜찮은 척, 우리는 안전하다고 사랑만으로 우리를 지킬 수 있다고 말하던 어머니, 하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사랑은 문을 고쳐주지 못했습니다. 사랑은 식탁에 음식을 차려주지 못했습니다. 사랑은 고지서를 내주거나 무너져가는 집을 수리해주지 못했습니다. 굵은 빗방울이 창문을 때리기 시작하자 도현은 눈을 떴습니다. 폭풍우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시계를 보니 밤 11시가 넘었습니다. 그 허술한 집에서 제대로 닫히지도 않는 문을 두고 떨고 있을 여자와 아이를 생각하자 속이 뒤틀렸습니다. 그들이 위험에 처해 있다는 걸 알면서도 혼자 안전하고 편안하게 이곳에 머물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무작정 나타나 도움을 줄 수도 없었습니다. 아침에 그 여자의 얼굴에서 보았던 당혹감과 굴욕감을 기억했습니다. 그녀는 받아들이지 않을 것입니다. 자존심 때문에 낯선 이의 자선을 거부하며 문을 닫아버릴지도 모릅니다. 도연은 답답한 듯 머리를 쓸어 넘겼습니다. 그는 누군가를 걱정하는 일에 익숙하지 않았습니다. 수년 동안 무관심을 기르고 목표와 성공에만 집중해왔습니다. 인간관계는 피해야 할 복잡함이었고 감정적 개입은 허용해서는 안 될 약점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빗줄기가 거세지는 것을 보며 그토록 신뢰 어린 눈으로 도움을 청하던 아이를 생각하니 그의 마음 한구석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자정 무렵 폭풍우가 맹렬하게 몰아쳤습니다. 바람은 짐승처럼 울부짖으며 나무들을 위험하게 휘어놓았습니다. 비는 거대한 장막처럼 쏟아져 내리며 지붕과 창문을 세차게 때렸습니다. 지수의 집 상황은 순식간에 절망적으로 변했습니다. 바람에 문이 덜컹거리기 시작했고 의자만으로는 버티기 부족했습니다. 지수는 식탁까지 밀어보려 했지만 너무 무거웠습니다. 서아는 소리에 놀라 깨어 울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무서워요. 괜찮아, 아가. 그냥 비야. 지수는 목소리를 다듬으려 애썼지만 문을 붙잡고 버티는 손은 사정없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유난히 강한 돌풍이 불어왔고 문은 그녀의 통제를 벗어나 벽에 쾅 부딪혔습니다. 서아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지수는 간신히 문을 다시 닫았지만 이제 그녀도 울고 있었습니다. 좌절감, 공포, 그리고 피로 때문이었습니다. 밤새도록 문을 붙잡고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손을 놓으면 바람이 다시 문을 열어 젖힐 것입니다. 만약 무언가 들어온다면, 서아가 다친다면, 공포에 휩싸인 생각은 한 줄기 빛에 의해 중단되었습니다. 문틈 사이로 손전등 불빛이 다가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지수의 심장이 요동쳤습니다. 이 폭풍우 속에 이 시간에 대체 누구란 말인가? 하지만 곧 그 실루엣을 알아보았습니다. 그였습니다. 골목 끝 집 남자. 폭풍우를 뚫고 공구 상자로 보이는 것을 들고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지수는 얼어붙었습니다. 믿을 수 없는 광경이었습니다. 왜 그가 여기에 있는 걸까요? 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지수는 쏘스라치게 놀랐습니다. 서아는 엄마의 다리를 붙잡고 뒤로 숨었습니다. 엄마 누구예요? 지수는 문으로 다가가 흐릿한 유리창 너머를 살폈습니다. 정말 그였습니다. 머리카락은 이마에 딱 붙고 온몸이 젖었지만 표정만은 차분했습니다. 지수는 떨리는 손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늦은 시간에 실례합니다만 도연이 문을 가리켰습니다. 폭풍우 때문에 문에 문제가 생길 것 같아서요. 괜찮으시다면 제가 좀 봐드려도 될까요? 지수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를 보고 쏟아지는 비를 보고 공구 상자를 보며 상황을 파악하려 애썼습니다. 아니, 괜찮아요. 번거롭게 해드리고 싶지. 번거롭지 않습니다. 그리고 보아하니 도움이 필요하신 것 같군요. 도연은 압박하지 않으면서도 정중한 어조를 유지했습니다.
여기 밖에서 작업하겠습니다. 안에 들어가지 않을 테니 걱정 마세요. 문구조만 좀 확인하겠습니다. 서아가 엄마 다리 사이에서 쏙 빠져나와 문 앞으로 달려갔습니다. 아저씨 다 고쳐주러 오셨네요. 도현은 아이를 향해 작지만 진심 어린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고쳐보러 왔단다, 꼬마야. 지수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사실 자존심을 세우기엔 너무나 절박했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도현은 고개를 끄덕이고 바닥에 상자를 내려놓았습니다. 지수는 서아를 안고 그가 일하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는 꼼꼼했습니다. 문틀, 자물쇠, 경첩을 하나하나 살폈습니다. 가끔은 더 잘 보이도록 손전등을 비춰달라고 부탁하기도 했습니다. 비는 여전히 세차게 쏟아졌고 그는 점점 더 젖어갔습니다. 지수는 그 모습이 못내 마음에 걸려 낡은 우산을 들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서아는 문턱에 앉아 홀린 듯 구경했고 지수는 그에게 우산을 씌워주었습니다. 안 그러셔도 됩니다. 도현이 말했지만 지수는 고집을 피웠습니다. 저희 때문에 여기 계신 거잖아요. 당연히 해야 할 일이에요. 거의 1시간 동안 두 사람은 침묵 속에 작업했습니다. 도현은 경첩을 고치고 자물쇠를 조절하고 뒤틀린 나무 부분을 깎아냈습니다.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제 기능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문은 제대로 닫혔습니다. 작업을 마친 도현은 자신의 코트를 벗어 지수를 바라보았습니다. 실례해도 될까요? 지수는 처음에 이해하지 못했지만 그가 코트를 문 옆 틈새에 끼워 넣어 바람을 완전히 차단하려는 것을 보고 깨달았습니다. 안 돼요. 그 비싼 코트를 그렇게 망치면 어떡해요. 어차피 젖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도움이 될 겁니다. 대답을 기다리지 않고 도현은 두툼한 코트를 틈새에 밀어 넣어 임시 단열재로 사용했습니다. 그러고는 일어나 지수에게 명함 한 장을 건넸습니다. 제 번호입니다. 문에 다시 문제가 생기거나 폭풍우 중에 필요한 게 있으면 언제든 연락하세요. 지수는 적고 떨리는 손으로 명함을 받았습니다. 이름은 적혀 있지 않고 전화번호만 있었습니다. 다시 감사 인사를 하려고 고개를 들었을 때 도현은 이미 빗속을 뚫고 자신의 집을 향해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서아가 지수의 소매를 잡아당겼습니다. 엄마, 저 아저씨 진짜 착하다, 그치? 지수는 딸을 바라보고 완벽하게 닫힌 문과 단열재가 된 비싼 코트를 보며 가슴이 묘하게 조여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고마움이 아니었습니다. 더 복잡하고 당혹스러운 감정이었습니다. 우리 아가 정말 착하신 분이네. 그날 밤 지수는 몇 년 만에 처음으로 두려움 없이 잠들었습니다. 문은 튼튼했고 바람은 더 이상 들어오지 않았으며 서아는 곁에서 평온하게 잤습니다. 하지만 지수의 잠은 다른 생각들로 뒤척였습니다. 그는 왜 그런 일을 했을까요? 이 세상에 공짜는 없다는 걸 그녀는 뼈저리게 배웠습니다. 그렇다면 그의 의도는 무엇일까요? 무엇을 바라고 그런 걸까요? 그리고 왜 모든 의심과 방어 기제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오랜만에 이상한 안정감을 느끼는 걸까요? 골목 끝집에서 도현은 옷을 갈아입고 창가에 서서 폭풍우가 잦아드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그의 손에는 여전히 공구의 기름때가 묻어 있었습니다. 키보드를 치거나 서류에 서명하는 일 외에 자신의 손을 이렇게 써본 게 언제인지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기분이 좋았습니다. 수백만 달러짜리 비즈니스나 이사회가 줄 수 없었던 종류의 쓸모있음이 느껴졌습니다. 지수의 집 방향을 바라보며 그는 자신을 그토록 신뢰하며 바라보던 어린 서아를 생각했습니다. 아이들은 어른들이 쓴 가면 너머를 보는 재주가 있었습니다. 서아는 억만장자 CEO나 거리감 있는 이웃을 본 게 아니었습니다. 그저 도와줄 수 있을 것 같은 사람을 본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그것이 바로 그에게 필요한 모습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성공한 사업가도 가난한 동네에 숨어 사는 부자도 아닌 그저 누군가를 도울 수 있는 사람 말입니다. 도현은 부엌으로 가서 따뜻한 차를 내렸습니다. 완벽하지만 텅 빈 집 식탁에 혼자 앉아 그는 수년 만에 처음으로 정체를 알 수 없는 감정을 느꼈습니다. 사명감일지도 연결감일지도 모릅니다. 혹은 자신이 세운 높은 담벼락 너머에도 세상이 존재하며 그 세상 속에는 지수와 서아처럼 자신만의 전쟁을 치르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을 깨달은 것일지도 모릅니다. 차를 다 마시고 잠자리에 들었지만 쉽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문을 열었을 때 지수의 표정이 자꾸 생각났습니다. 충격과 혼란, 그리고 희망과 비슷한 무언가가 섞여 있던 그 눈빛. 누군가 자신을 그런 눈으로 바라본 게 참 오랜만이었습니다. 자신이 차액이나 통장 잔고 이상의 가치가 있는 사람인 것처럼, 누군가의 삶에 변화를 줄 수 있는 사람인 것처럼 말입니다. 위험한 감정이었습니다. 그것은 개입을 의미하고 개입은 곧 복잡함을 의미하니까요. 하지만 창문을 때리는 부드러운 빗소리를 들으며 도현은 그 위험이 그리 나쁘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때로는 어떤 것들은 위험을 감수할 가치가 있으니까요. 폭풍우가 지나간 후 며칠 동안 지수의 마음은 묘했습니다. 무엇보다 놀라운 건 밤마다 작은 소리에도 쏘스라치게 놀라 깨던 버릇이 사라졌다는 것이었습니다. 문은 이제 완벽하게 닫혔고 집은 더 안전하게 느껴졌습니다. 서아도 악몽 없이 평온하게 잤습니다. 하지만 신체적인 안전이 찾아오자 정서적인 불안이 찾아왔습니다. 지수는 골목 끝집 남자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폭풍우 속에서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나타났던 그의 모습, 그리고 여전히 문틈에 끼워져 있는 그 비싼 코트 말입니다. 돌려줘야 하는데 어떻게 해야 신뢰가 되지 않을지 고민이었습니다. 반면 서아에게는 그런 어른스러운 고민이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단순하고 마법 같았습니다. 엄마, 우리 집 문 고쳐준 아저씨는 척척 박사 아저씨야. 폭풍우가 지난 지 사흘째 되는 날 아침, 서아가 의자에서 다리를 흔들며 신나게 선언했습니다. 척척 박사 아저씨? 지수는 웃음을 참지 못했습니다. 응, 문이 고장났을 때 딱 고쳐줬잖아. 아저씨는 진짜 힘도 세고 똑똑한 게 분명해. 지수는 생각에 잠겨 커피를 저었습니다. 응, 정말 도와주셨지. 하지만 서아야, 아저씨를 또 귀찮게 하면 안 돼, 알았지? 아저씨는 이미 우리를 많이 도와주셨으니까. 하지만 고맙다고 하고 싶어. 서아가 입술을 삐죽였습니다. 누가 도와주면 꼭 고맙다고 해야 한다고 엄마가 그랬잖아. 그 말은 맞았습니다. 지수는 딸에게 감사할 줄 아는 마음을 가르쳤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하면 이용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으면서 감사 인사를 전할 수 있을까요? 그날 오후 서아가 장난감을 가지고 노는 동안 지수는 그의 코트를 정성껏 세탁했습니다. 부드럽고 비싼 옷감이었습니다. 아마 그녀의 한 달 월급보다 비쌀지도 모릅니다. 정성스럽게 말려 다림질한 뒤 깨끗한 가방에 담았습니다. 길에서 마주치면 얼른 돌려주리라 마음먹었습니다. 요란 떨지 않고 조용히 감사 인사만 전하고 돌아서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며칠이 지나도록 그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다시 보이지 않는 사람이 된 것 같았습니다. 가끔 집을 드나드는 모습은 보였지만 동네 사람들과는 전혀 교류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서아는 잊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오후 지수가 저녁 준비를 하고 있을 때 서아가 종이와 색연필을 들고 나타났습니다. 척척 박사 아저씨한테 그림 그려줄 거야. 서아야, 그럴 필요 없는데. 하고 싶단 말이야. 서아의 눈이 결연하게 빛났습니다. 아저씨한테 예쁜 집 그려줄 거야. 지수는 딸의 의지를 꺾을 수 없었습니다. 요리를 마칠 때까지 그림을 그리게 두었습니다. 그리고 서아가 결과물을 가져왔을 때 지수의 가슴은 뭉클해졌습니다. 3살 아이의 서툰 솜씨였지만 무언가 뭉클한 구석이 있었습니다. 노란 벽에 집 꽉 닫힌 문, 커튼이 달린 창문, 그리고 마당에 있는 갈색 강아지, 하늘에는 커다랗고 노란 해가 떠 있었습니다. 그리고 집 옆에는 졸라맨처럼 그려진 3사람이 손을 잡고 서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누구야, 서아야? 이건 나, 이건 엄마, 그리고 이건 척척 박사 아저씨. 서아가 자랑스럽게 가리켰습니다. 아저씨가 폭풍우 때 우리를 지켜줬으니까. 지수는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아이에게 세상은 그렇게 돌아가는 게 아니라고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사는 세상이 다른 사람들은 서로 섞이지 않는다고, 행복한 그림 속에서 손을 잡고 서 있을 수 없다고 말입니다. 그 남자는 그만의 삶이 있고 우리를 도와준 건 그저 지나가는 선행이었을 뿐이라고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요? 하지만 서아의 찬란한 미소를 보며 그 순수함을 파괴할 수 없었습니다. 정말 예쁘다, 우리 딸. 아주 잘 그렸어. 아저씨한테 줘도 돼요? 제발요. 지수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래, 그러자. 하지만 아저씨가 바쁘실 수도 있어, 알았지? 아저씨가 우리를 못 만나주셔도 속상해하면 안 돼. 서아는 기뻐서 팔짝팔짝 뛰었고 지수는 자신이 실수를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되돌리기엔 늦었습니다. 다음 날 금요일, 지수는 점심 식사 후 서아와 함께 집을 나섰습니다. 깨끗이 빤 코트를 가방에 담고 서아는 보물이라도 되는 양 그림을 소중히 두 손으로 들었습니다. 골목 끝집까지 걸어갔습니다. 완벽하게 다듬어진 울타리, 흠잡을 데 없는 정원, 삐걱 소리 한 번 나지 않는 문. 지수는 익숙한 자격지심이 가슴을 조이는 것을 느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뭘 하고 있는 걸까요? 왜 그냥 잊어버리지 못하는 걸까요? 하지만 서아는 벌써 대문 앞으로 달려갔습니다. 엄마 빨리요. 지수는 심호흡을 하고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맑은 종소리가 안쪽에서 울려 퍼졌고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이 열리고 청바지에 평범한 티셔츠 차림에 그가 나타났습니다. 머리카락은 낮잠이라도 자다 깬 듯 살짝 헝클어져 있었습니다. 잠시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지수는 다시 얼굴이 화끈거렸지만 억지로 입을 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실례가 많습니다. 그냥 코트 돌려드리러 왔어요. 세탁했거든요. 가방을 내밀었지만 서아가 말을 가로챘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저씨 그림 그려왔어요. 아이가 자랑스럽게 종이를 들어 올렸습니다. 도연은 그림을 보았고 그의 표정에 변화가 생겼습니다. 부드러워졌고 거의 취약해 보이기까지 했습니다. 그는 서아의 눈높이에 맞춰 무릎을 굽히고 앉아 마치 깨지기 쉬운 귀중품이라도 되는 듯 조심스럽게 종이를 받았습니다. 이걸 나를 위해 그렸니? 네. 문이 꽉 닫힌 예쁜 집이에요. 그리고 강아지도 있어요. 강아지는 누구한테나 필요하니까요. 그리고 이건 우리예요. 서아가 졸라맨들을 가리켰습니다. 나랑 엄마랑 아저씨요. 도연은 한참 동안 그림을 응시했습니다. 지수는 무언가를 삼키는 듯한 그의 목울림을 보았습니다. 그가 고개를 들었을 때 눈동자는 지수가 정체를 알 수 없는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내가 받아본 그림 중에 제일 멋지구나. 고맙다, 서아야. 천만에요. 진짜 마음에 들어요. 정말 마음에 들어. 아주 특별한 곳에 붙여둘게. 그는 그림을 소중히 든 채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들어올래? 따뜻한 코코아라도 만들어줄 수 있는데. 지수는 거절하려 했지만 서아는 벌써 신이 나서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아저씨 진짜 강아지 있어요? 도연이 미소 지었습니다. 그럼 있지. 만나볼래? 네. 지수는 코트 가방을 든 채 얼떨결에 그의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집 안은 밖에서 보던 것보다 훨씬 완벽했습니다. 깨끗하고 정리되어 있었으며 극도로 미니멀했습니다. 완벽해서 오히려 차갑게 느껴질 정도였습니다. 벽에는 사진 한 장 없었고 개인적인 물건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집이라기보다 전시장 같았습니다. 도현은 그들을 부엌으로 안내했습니다. 그곳에는 늙은 리트리버 한 마리가 방석 위에서 게으른 관심을 보이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얘는 보리야, 12살이라 아주 얌전하단다. 서아는 조심스럽게 다가가 작은 손을 뻗었습니다. 강아지는 냄새를 맡더니 아이의 손가락을 핥았고 서아는 까르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서아가 보리와 노는 동안 도연은 코코아를 준비했습니다. 지수는 부엌에 서서 손을 어디에 두어야 할지, 어디를 봐야 할지 몰라 어색해했습니다. 갑자기 이렇게 들이닥쳐서 죄송해요. 서아가 하도 우겨서 사과하실 필요 없습니다. 제가 초대했으니까요. 도연은 3개의 컵에 코코아를 따랐습니다. 와주셔서 기쁩니다. 3사람은 식탁에 앉았습니다. 서아는 2사람 사이에 앉아 발치에 누운 보리를 쓰다듬으며 쉴 새 없이 제잘거렸습니다. 도현은 아이의 질문에 인내심 있게 대답했고 지수는 조용히 그를 관찰했습니다. 이 남자에게는 무언가 슬픈 구석이 있었습니다. 차분하고 통제된 겉모습 아래에는 지수 자신도 품고 있는 것과 비슷한 고독이 느껴졌습니다. 마치 2사람 모두 각자의 이유로 쌓아 올린 고립 속에 갇혀 있는 것 같았습니다. 하나 물어봐도 될까요? 도현의 목소리가 지수의 생각을 깨웠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왜 그런 집에 사시나요? 제 말은 그는 질문을 후회하는 듯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참견할 일이 아니네요. 지수는 긴장했습니다. 제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니까요. 선택지가 많지 않거든요. 기분 나쁘게 하려던 건 아닙니다. 그냥 위험해 보여서요. 특히 아이한테는요. 전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지수의 목소리에 방어적인 기색이 섞였습니다. 우리 모두가 살 곳을 마음대로 고를 수 있을 만큼 특권을 누리는 건 아니니까요.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서아는 긴장감을 느꼈는지 보리와 놀던 것을 멈추고 걱정스러운 눈으로 두 사람을 번갈아 보았습니다. 도현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당신 말이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당신의 상황을 판단할 권리는 없죠. 지수는 딱딱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코코아를 다 마시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만 가봐야겠어요. 코코아 잘 마셨습니다. 엄마 조금만 더 있다가 가면 안 돼. 서아가 항의하기 시작했지만 지수는 벌써 아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도현은 그들을 문 앞까지 배웅했습니다. 나가기 직전 그는 지수의 팔을 가볍게 터치하며 그녀를 멈춰 세웠습니다. 저기요,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비난하려던 게 아니었어요. 그냥 걱정이 돼서 그랬습니다. 두 분 다요. 지수는 그의 목소리에 담긴 진심에 놀라 그를 쳐다보았습니다. 왜요? 우릴 알지도 못하시잖아요. 도현은 망설이다가 무언가 중요한 말을 하려는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내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냥 안전할 자격이 있다는 걸 아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으니까요. 당신들도 그럴 자격이 있습니다. 지수는 그 말에 무엇이라 답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저 고개를 끄덕이고 서아의 손을 잡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집으로 걸어가는 동안 한 번 뒤를 돌아보았고 그가 여전히 문 앞에 서서 그들을 지켜보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날 밤 서아를 재우고 난 뒤 지수는 오후의 일을 생각하며 깨어 있었습니다. 그의 말들, 서아의 그림을 소중하게 봤던 모습, 자신의 눈과 닮아있던 그의 슬픈 눈빛. 어쩌면 그는 생각만큼 자신과 다르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비싼 옷과 완벽한 집 아래에서 그 역시 자신만의 고독을 견디며 살아가는 사람일지도 모릅니다. 위험한 생각이었습니다. 지수가 결코 고려하지 않기로 했던 가능성들을 열어주는 생각이었으니까요. 연결, 이해 그리고 희망과 위험할 정도로 닮아있는 무언가에 대한 가능성 말입니다. 그리고 희망은 지수 같은 사람이 품기에는 가장 위험한 것이라는 사실을 그녀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골목 끝집에서 도연은 서아의 그림을 자석으로 냉장고 문에 붙였습니다. 완벽한 부엌에서 실용적인 기능이 없는 유일한 물건이었습니다. 잡지 카탈로그 같던 공간에 처음으로 색깔과 생기가 생겼습니다. 그는 손을 잡고 있는 졸라맨들과 커다란 노란 해, 꽉 닫힌 문이 있는 집을 한참 동안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수년 만에 처음으로 자신의 완벽하고 텅 빈 집이 있는 그대로 보였습니다. 아무도 살지 않는 그저 예쁘기만 한 공간 말입니다. 지수가 집 이야기를 할 때 방어적으로 변하던 모습이 생각났습니다. 비판하거나 판단하려던 게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에게서 수년 동안 자신이 품어왔던 상처 입은 자존심을 보았습니다. 혼자 살아남을 수 있다는 걸 증명해야만 하고 누구의 도움도 필요 없다고 외쳐야만 하는 그 절박함을 말입니다. 하지만 그는 그런 강요된 독립의 대가가 무엇인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모든 걸 혼자 짊어지는 게 어떤 건지, 속이 망가져 가면서도 강한 척하는 게 어떤 건지 말입니다. 그리고 어머니를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던 어린 시절과 달리 지금의 그에게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변화를 만들 수 있는 힘이 있었습니다. 문제는 지수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지 않으면서 동정처럼 보이지 않게 하면서 거리를 좁히는 방법이었습니다. 폭풍우가 지나간 다음 주 지수에게는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설명하기 힘든 작은 일들이었습니다. 월요일 야간 근무를 마치고 돌아왔을 때 문고리에 비닐봉지가 걸려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안에는 아직 온기가 남아있는 갓 구운 빵과 우유 한 팩이 들어 있었습니다. 쪽지도 설명도 없었습니다. 그저 음식뿐이었습니다. 지수는 해가 뜨기 시작하는 텅 빈 거리를 둘러보았습니다. 누가 이런 걸 두고 갔을까요? 왜일까요? 봉지를 들고 안으로 들어오며 지수는 고마움과 불편함 사이에서 갈등했습니다. 출처를 모르는 물건을 받는 건 질색이었습니다. 하지만 서에게는 아침 식사가 필요했고 다음 월급날까지 돈은 빠듯했습니다. 화요일에도 또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번에는 따뜻한 수프가 담긴 통이었습니다. 채소와 닭고기가 어우러진 구수한 냄새에 지수의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났습니다. 서아에게 넉넉히 먹이려고 자신은 며칠째 커피와 빵으로 버티고 있었습니다. 수요일에는 신선한 과일이었습니다. 반짝이는 빨간 사과, 잘 익은 바나나, 서아가 좋아하는 씨 없는 포도였습니다.
그리고 목요일 어두운 새벽에 집에 도착했을 때 현관등이 켜져 있었습니다. 평소 켜두던 깜빡거리는 희미한 불빛이 아니라 집 입구를 안전하고 아늑하게 비춰주는 밝고 일정한 조명이었습니다. 지수는 길 한복판에 서서 그 빛을 바라보았습니다. 누구인지 알 수 있었습니다. 그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대체 왜 이런 일로 무엇을 얻으려는 걸까요? 집 안으로 들어가 확인해 보니 누군가 낡은 전구를 훨씬 밝은 새 것으로 갈아 끼워 놓았습니다. 그리고 동작 감지 센서까지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누군가 다가오면 자동으로 불이 켜졌습니다. 지수는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 평온하게 자는 서아를 지켜보았습니다. 질문들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따져야 할까요? 고맙다고 해야 할까요? 그만두라고 해야 할까요? 하지만 이 익명성 있는 도움들이 실제로 큰 힘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음식 덕분에 돈을 아낄 수 있었고 자동 조명 덕분에 더 안전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아주 오랜만에 모든 것을 혼자 감당하고 있지 않다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무서우면서도 아플 정도로 큰 안도감이었습니다. 주말이 되자 지수는 무언가 말을 해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확인도 하지 않고 계속 받기만 할 수는 없었습니다. 토요일 아침 도현이 장을 보러 나가는 것을 보고 그녀는 길가에서 그를 불러 세웠습니다. 안녕하세요. 목소리는 생각보다 단호하게 나갔습니다. 도현은 멈춰 서서 그녀를 보고 진심으로 놀란 듯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지수 씨. 그가 처음으로 자신의 이름을 불렀고 지수는 묘하게 가슴이 일렁였습니다. 저 드릴 말씀이 있어요. 네, 말씀하세요. 들어오시겠어요? 아니요, 여기서 하죠. 지수는 팔짱을 꼈습니다. 방어적인 자세라는 걸 알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제 집 문 앞에 나타나는 물건들 말이에요. 도현은 무표정을 유지했습니다. 무슨 물건들 말입니까? 모르는 척하지 마세요. 빵, 수프, 과일, 그리고 새 전구까지. 당신이죠?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왜요? 도울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당신들에게는 도움이 필요하니까요. 단순하고 명쾌한 대답에 지수는 허를 찔린 기분이었습니다. 변명이나 복잡한 설명을 예상했지 이런 날 것의 정직함은 예상치 못했습니다. 전 도움을 청한 적 없어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청하지 않았다고 해서 필요하지 않은 건 아니죠. 지수는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평생 혼자 싸워온 사람 특유의 분노였습니다. 제가 딸을 못 키울 것 같나요? 길거리에서 낯선 사람 자선이나 받아야 할 만큼 못난 엄마로 보여요? 아니요. 도연이 한 걸음 다가왔고 그의 목소리에 힘이 실렸습니다. 전혀 반대입니다. 당신은 딸에게 최선을 다하기 위해 쓰러질 때까지 일하는 대단한 엄마라고 생각합니다. 누구도 혼자 짊어져서는 안 될 짐을 지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도움을 받는 건 당신을 약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당신을 인간답게 만드는 겁니다. 그 말은 지수의 명치를 때리는 것 같았습니다. 눈물이 차올랐지만 억지로 참았습니다. 그 앞에서 약한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전 당신의 동정 따위 필요 없어요. 동정이 아닙니다. 도연은 답답한 듯 머리를 쓸어 넘겼습니다. 이건 동질감일지도 모릅니다. 저도 당신 같은 집에서 자랐거든요. 쓰러질 때까지 일하던 어머니와 함께요. 제가 먹을 것인지 제 학용품을 살 것인지 고민하시던 분이었죠. 속은 다 망가졌으면서도 저를 향해 웃어주시던 분이었고요. 지수는 처음으로 그를 제대로 쳐다보았습니다. 비싼 옷과 완벽한 집, 너머를 보았습니다. 배고픔과 공포와 불안을 알던 그 어린 시절의 소년을 보았습니다. 아무도 어머니를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도연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어머니가 병드셨을 때도, 집을 잃었을 때도, 가장 도움이 필요했을 때도요. 전 너무 어렸고 무력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지수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닙니다. 지금의 저는 능력이 있고 도울 수 있습니다. 만약 아무도 제 어머니를 위해 해주지 않았던 일을 당신과 서아를 위해 할 수 있다면 제가 왜 안 하겠습니까?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지수는 마음속 무언가가 무너져 내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모르겠어요. 지수가 마침내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비참해지지 않으면서 도움을 받는 법을 모르겠단 말이에요. 비참해지지 않습니다. 그저 인간적일 뿐이죠. 도연이
슬픈 미소를 지었습니다. 대단한 드라마로 생각하지 마세요. 대가를 바라는 것도 아니고 영원한 감사를 바라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당신들이 안전하고 배부르다는 걸 알고 싶을 뿐입니다. 그게 전부예요. 지수는 여전히 혼란스러웠지만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하지만 계속하실 거라면 저도 보답하게 해주세요. 빚지는 건 싫거든요. 빚지는 거 아닙니다. 하지만 정 그러시다면. 도연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저한테 요리 좀 제대로 가르쳐 주실래요? 인스턴트 라면 말고는 하는 것마다 재앙이라서요. 지수는 작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진짜요? 정말입니다. 보리도 제가 부엌에 서는 걸 지겨워할 정도예요. 그렇게 거창한 선언 없이도 두 사람 사이에 무언가가 변했습니다. 아직 우정은 아니었고 완벽한 신뢰도 아니었지만 시작이었습니다. 어쩌면 혼자일 필요가 없을지도 모른다는 조심스러운 이해였습니다. 그 후 며칠 동안 지수는 조금씩 마음을 열었습니다. 문 앞에 놓인 음식을 조금 더 편안하게 받아들였고 길에서 도연을 마주치면 피하는 대신 가볍게 목 인사를 건넸습니다. 서아가 척척 박사 아저씨랑 보리를 보러 가자고 하면 적당한 시간에 허락해주기도 했습니다. 도연 역시 조금씩 더 다가왔습니다. 강압적이지 않으면서도 늘 곁에 있었습니다. 물이 새던 수도꼭지를 고쳐주었고 서아를 위해 남는 장난감이라며 새 장난감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지수는 그가 서아를 위해 일부러 산 것임을 짐작했지만 모르는 척했습니다. 어느 오후 서아가 도연의 마당에서 보리와 놀고 있을 때 지수와 도연은 현관 계단에 앉아 커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개인적인 거 하나 물어봐도 될까요? 도연이 편안한 침묵을 깼습니다. 질문에 따라 다르겠죠. 서아 아빠는 근처에 있나요? 지수는 긴장했지만 그의 목소리에 담긴 비난 없는 순수한 호기심에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임신 사실을 알자마자 떠났어요. 뒤도 안 돌아보고요. 유감이네요. 전 아니에요. 대답이 생각보다 날카롭게 나갔습니다. 아니, 그때는 아팠죠. 하지만 지금 생각하면 차라리 잘된 일이에요. 처음부터 원하지 않았던 사람을 서아 곁에 둘 필요는 없으니까요. 도연은 생각에 잠겨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족들은요? 임신했을 때 절 쫓아냈어요. 미혼모 딸은 그들이 감당하기엔 너무 큰 수치였나 봐요. 지수의 말에 씁쓸함이 묻어났습니다. 엄마는 도와주고 싶어 하셨던 것 같지만 아빠가 완강하셨죠. 아빠 집이고 아빠 규칙이었으니까요. 정말 끔찍하네요. 사는 게 다 그렇죠. 지수는 어깨를 으쓱했지만 도연은 그녀가 숨기려 하는 고통을 보았습니다. 당신은요? 어머니는 아직 계신가요? 도연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아니요. 제가 대학 다닐 때 돌아가셨습니다. 안타깝네요. 저도요, 매일 생각납니다. 그는 놀고 있는 서아를 보며 슬픈 미소를 지었습니다. 어머니가 서아를 보셨다면 정말 예뻐하셨을 거예요. 손주를 늘 원하셨거든요. 지수는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당신을 정말 자랑스러워 하셨을 거예요. 지금 이런 멋진 분이 되셨으니까요. 도연은 예상치 못한 친절한 말에 놀라 그녀를 보았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세요? 네, 성공하고 나서도 자신이 어디서 왔는지 잊지 않는 건 쉬운 일이 아니니까요. 대부분은 잊어버리거나 잊은 척하며 살죠. 잊을 수 없습니다. 흉터처럼 남거든요. 배고픔, 추위, 공포. 모든 걸 가졌을 때도 아무것도 없던 시절이 생생하게 기억납니다. 지수는 그 말을 완벽하게 이해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서아가 보리에게 공 던지는 법을 가르치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고마워요 봐. 지수가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모든 게요. 문도 음식도 정우도 그리고 여기 있어 주는 것도요. 도연은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천만에요. 저야말로 고맙습니다. 뭐가요? 저를 이 삶의 일부가 되게 해주셔서요. 그는 서아와 보리를 가리켰습니다. 정말 가치 있는 방식으로 쓸모 있는 사람이 되게 해주셔서요. 지수는 그를 바라보며 자신의 눈에 비친 것과 같은 고독을 보았습니다. 각자의 상처를 안고 아픔을 뚫고 나갈 길을 찾으려 애쓰는 두 사람, 그리고 어쩌면, 아주 어쩌면 그 길을 함께 찾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무서웠고 불편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지수가 아주 오랜만에 느껴보는 희망과 가장 닮은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그녀도 그것을 밀어내지 않았습니다. 폭풍우가 지나간 뒤 몇 주가 흘렀고 지수에게는 생전 처음 겪는 새로운 일상이 찾아왔습니다. 서아를 낳은 후 처음으로 모든 것을 혼자 감당하고 있지 않다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도연은 점점 더 자주 나타났습니다. 항상 그럴듯한 핑계를 가지고 말입니다. 직원들 선물을 고르는데 도움이 필요하다거나 보리가 심심해해서 친구가 필요하다거나 점심때 음식이 남았는데 버리기 아깝다거나 하는 식이었습니다. 지수는 그 핑계 너머를 보았지만 모르는 척했습니다. 사실 그의 존재는 이제 위안이 되었습니다. 서아가 잠든 뒤 대화할 수 있는 누군가, 가난하게 자라 작은 승리의 가치를 아는 누군가 말입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 도현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나타났습니다. 지수는 마당의 임시 빨래줄에 빨래를 널고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지수는 그의 긴장을 알아채고 물었습니다. 저한테 요리 가르쳐 주겠다고 한 거 기억해요? 기억하죠. 제가 월요일에 저희 팀원들을 초대해서 저녁을 대접하겠다고 약속해버렸거든요. 프로젝트 마감 기념으로 저희 집에서 편하게 먹기로 했는데 사실 전 요리에 대해 아는 게 하나도 없어요. 지수는 웃음을 참지 못했습니다. 요리도 할 줄 모르면서 여러 명을 초대했다고요? 그때는 좋은 생각인 것 같았어요. 도현은 곤혹스러운 듯 머리를 긁적였습니다. 비싼 음식을 주문하는 것보다 직접 정성을 들이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깨달았죠. 팀원 전체를 식중독에 걸리게 할 수도 있다는 걸요. 좋아요. 이리 와요. 지수는 그를 집 안으로 불렀습니다. 기초요리 속성 과외 들어갑니다. 서아야, 방에서 놀던 딸을 불렀습니다. 우리 척척 박사 아저씨 요리하는 거 도와주자. 서아가 신나서 달려왔습니다. 케이크 만들어요? 아직 아니야, 아가. 일단 아저씨한테 진짜 밥 만드는 법부터 가르쳐 드려야 해. 두 사람은 지수의 좁은 부엌에서 오후 내내 시간을 보냈습니다. 지수는 도현에게 간단하지만 맛있는 닭볶음탕과 고슬고슬한 밥, 그리고 보기 좋은 샐러드 만드는 법을 가르쳤습니다. 도현은 처음엔 서툴렀습니다. 채소를 제각각의 크기로 썰고 소금 양을 조절하지 못했지만 그의 진지한 노력은 묘하게 매력적이었습니다. 서아는 재료를 섞고 맛을 보며 도와주느라 온몸이 엉망이 되었습니다. 보리는 문 근처에 누워게 특유의 호기심 어린 눈으로 지켜보았습니다. 아니요, 더 얇게 썰어야 해요. 지수는 도현의 손에서 칼을 받아 직접 시범을 보였습니다. 이렇게요. 당신은 정말 쉽게 하네요. 수년 동안 해온 거니까요. 당신도 곧 익숙해질 거예요. 마침내 닭볶음탕이 완성되었을 때 함께 맛을 보았습니다. 도현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진짜 맛있는데요. 당연하죠. 제가 가르쳤으니까요. 지수는 자랑스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서아는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음식이라며 맛있게 먹었습니다. 좁은 부엌 식탁에 셋이 둘러앉았고 보리는 서아 발치에 누웠습니다. 그 순간은 마치 평범하고 행복한 가족의 한 장면 같았습니다. 지수는 도연히 서아와 장난치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아이가 밥을 더 먹게 하려고 숟가락으로 비행기 놀이를 해주는 그의 모습은 가식적이지 않았습니다. 진심이었습니다. 오늘 고마워요. 설거지를 마치고 도현이 말했습니다. 요리 가르쳐준 것뿐만 아니라 이 모든 게요. 이 모든 게 뭐요? 이거요. 그는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집 같은 느낌 말이에요. 이런 기분 느낀 지 참 오래됐거든요. 지수는 가슴 한구석이 찡해졌습니다. 당신 집은 정말 근사하잖아요. 우리 집보다 훨씬 좋고요. 근사하지만 비어있죠. 도연은 작은 창밖을 내다보며 카운터에 기댔습니다. 모든 물질적인 것을 가졌지만 정작 중요한 무언가가 빠졌다는 느낌 알아요? 전 모른다고 해야겠네요. 지수는 자조적으로 웃었습니다. 전 물질적인 걸 다 가져본 적이 없어서요. 미안해요. 눈치 없게 들렸겠네요. 아니에요. 그냥 다른 거죠. 우리 고민은 참 다르네요. 도현이 고개를 돌려 그녀를 보았습니다. 정말 그럴까요? 제가 보기엔 우리 둘 다 각자의 혼란 속에서 의미를 찾으려 애쓰는 외로운 사람들인걸요. 당신에게는 서아가 삶의 의미를 주지만 저에게는 뭐가 있죠? 회사, 통장 잔고. 그의 목소리에 담긴 취약함이 고스란히 전해졌습니다. 지수는 가면 너머의 고독한 남자를 다시 한번 보았습니다. 보리가 있잖아요. 분위기를 띄우려 지수가 말했습니다.
도연이 미소 지었습니다. 맞아요, 보리는 최고죠. 하지만 보리도 이제 늙고 지쳤어요. 보리가 떠나고 나면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전 다시 완전히 혼자가 되겠죠. 그때 서아가 도현에게 달려가 그의 다리를 꽉 안았습니다. 아저씨 혼자 아니에요. 우리가 있잖아요. 도현은 무릎을 굽히고 아이를 안아주며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다시 눈을 떴을 때 그의 눈은 쏟아지지 않은 감정으로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내 말이 맞다, 꼬마야. 나한텐 너희들이 있지. 지수는 심장이 내려앉았다가 다시 채워지는 기분이었습니다. 모든 걸 가졌지만 정작 소중한 건 아무것도 없는 남자. 그리고 순수함으로 이미 그를 가족으로 받아들인 아이. 이런 애착은 위험했습니다. 도현이 이 가난 놀이에 실증을 내면 어떡합니까? 그가 다시 비즈니스와 중요한 약속들이 가득한 자신의 세계로 돌아가 버리면요. 서아는 상처받을 것이고 지수는 그 조각들을 다시 맞춰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그를 바라보며 서아를 소중하게 안고 있는 모습에서 지수는 쉽게 떠날 사람의 그림자를 보지 못했습니다. 자신만큼이나 외롭고 연결을 갈구하며 상처받는 것을 두려워하는 한 사람을 보았습니다. 그 후 며칠 동안 도현의 존재는 더욱 자연스러워졌습니다. 그는 일주일에 몇 번씩 저녁을 먹으러 왔고 항상 함께 요리할 신선한 재료를 가져왔습니다. 지수는 가르쳐주겠다고 우겼고 그는 배우겠다고 우겼지만 둘 다 그것이 핑계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어느 밤 서아를 재우고 난 뒤 두 사람은 거실에서 차를 마시며 앉아 있었습니다. 낡은 텔레비전에서는 아무도 보지 않는 뉴스 프로그램이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하나 물어봐도 될까요? 지수가 침묵을 깼습니다. 언제든지요. 왜 이 동네에 사세요? 당신은 분명 어디든 살 수 있는 돈이 있을 텐데 왜 하필 여기에요? 도현은 잠시 생각을 정리했습니다. 여기에선 아무도 제가 누구인지 모르니까요. 제가 누군지, 제 재산이 얼마인지 관심 없이 그저 평범한 이웃으로 대해주니까요. 기대치도 없고 이득을 바라고 접근하는 사람도 없죠. 스스로 선택한 고독인가요? 비슷합니다. 그는 슬프게 미소 지었습니다. 회사가 커진 뒤로 저를 좋아하는 사람과 제 통장 잔고를 좋아하는 사람을 구분할 수 없게 됐거든요. 그래서 모든 걸 단순화하고 멀어지기로 했죠. 그래서 행복한가요? 그렇다고 믿었어요. 당신들 두 사람이 제 삶에 들어오기 전까지는요. 도현이 그녀를 깊게 바라보았습니다. 이제는 깨달았어요. 제가 행복이라고 불렀던 건 그저 복잡함의 부재였을 뿐이라는 걸요. 그건 행복과는 다른 거죠. 지수는 공기가 무거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무언가 변하고 있었습니다. 이웃 간의 도움을 넘어서는 깊은 무언가가 생겨나고 있었습니다. 도연 씨, 지수가 입을 뗐지만 어떻게 이어가야 할지 몰랐습니다. 알아요. 그는 긴장을 느낀 듯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늦었네요. 이만 가봐야겠어요. 지수는 그를 문 앞까지 배웅했습니다. 나가기 직전 도연이 멈춰서서 돌아보았습니다. 지수 씨, 이것만은 알아줬으면 해요. 우리 사이에 일어나고 있는 이 일이 저에게는 진짜라는 걸요. 지루해서도 아니고 동정도 아니고 죄책감을 덜기 위한 프로젝트도 아니에요. 이건 진짜예요. 지수가 대답하기도 전에 그는 이미 어두운 길을 걸어 자신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지수는 문 앞에 서서 요동치는 심장을 느꼈습니다. 그녀에게도 이것은 진짜였습니다. 아주 오랫동안 느껴본 그 무엇보다 더 진짜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녀를 몹시 두렵게 만들었습니다. 다음 일요일 도현이 예상치 못한 제안을 들고 나타났습니다. 지수는 마당에서 곧 쓰러질 것 같은 울타리를 고치려 애쓰고 있었습니다. 부탁이 하나 있어요. 그의 목소리에는 망설임이 담겨 있었습니다. 네, 뭔데요? 월요일 밤에 말했던 그 저녁 식사요. 팀원들이 올 텐데 당신과 서아도 와주셨으면 해서요. 지수는 하던 일을 멈추고 그를 보았습니다. 당신 회사 회식에 저희가요? 이상하게 들릴 거 알아요. 하지만 그들은 단순한 직원이 아니에요. 친구 같은 사람들이기도 하죠. 그래서 제 삶에서 소중해진 사람들을 그들에게 소개해주고 싶어요. 그는 살짝 얼굴을 붉혔습니다. 당신들은 저에게 소중한 사람들이니까요. 지수의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도현 씨, 전 잘 모르겠어요. 그런 자리에 입고 갈 옷도 없고 서하는 아이라서 친구분들한테 방해가 될지도 몰라요. 부탁입니다.
논리적인 설명보다 그 단순한 부탁이 지수의 마음을 더 움직였습니다. 좋아요, 갈게요. 도연의 얼굴에 번진 미소는 지수가 예상했던 그 어떤 당혹감보다도 가치 있는 것이었습니다. 월요일은 금방 다가왔습니다. 지수는 오후 내내 긴장한 채 옷을 3번이나 갈아입었지만 모두 그 자리에 어울리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결국 가장 단정한 남색 원피스를 골라 입고 서에게는 특별한 날에만 입히는 하얀 원피스를 입혔습니다. 저녁 7시 도연의 집에 도착했을 때 이미 앞에는 차들이 몇 대 세워져 있었습니다. 지수는 도망치고 싶은 충동을 느꼈습니다. 저 사람들은 그의 세계 사람들이지 자신의 세계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도연이 그녀가 도망치기 전에 문을 열어주었고 그의 진심 어린 미소가 긴장을 조금 녹여주었습니다. 와주셨군요. 들어오세요. 집안은 완전히 변해 있었습니다. 여전히 미니멀했지만 이제 생기가 넘쳤습니다. 웃음소리가 들리고 부드러운 음악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맛있는 음식 냄새가 부엌에서 풍겨왔습니다. 여러분 소개할 사람이 있어요. 도현이 사람들의 주의를 끌었습니다. 이쪽은 지수 씨와 딸 서아예요. 제 이웃이자 소중한 친구들입니다. 사람들은 따뜻하게 미소 지으며 인사했습니다. 인사팀장이라는 50대 여성 미란 씨, 기술팀의 젊은 민준 씨, 재무팀의 상냥한 지은 씨까지 모두가 그들을 만난 것을 진심으로 반가워하는 것 같았습니다. 서아는 처음엔 낯을 가렸지만 금세 보리와 자신의 그림 이야기로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사람들은 서아에게 진심 어린 관심을 보였고 비하하는 기색은 전혀 없었습니다. 지수는 점차 긴장을 풀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그녀가 상상했던 속물들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도현을 위해 일하는 평범하고 좋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저녁 식사는 대성공이었습니다. 도현은 지수가 가르쳐준 닭볶음탕을 내놓았고 모두가 진심으로 칭찬했습니다. 식사 도중 곁에 앉은 미란 씨가 지수에게 나지막이 속삭였습니다. 도현 씨가 일 말고 이렇게 생기 넘치는 모습은 처음 보네요. 두 분이 도현 씨에게 정말 특별한 존재가 된 것 같아요. 지수는 무엇이라 답해야 할지 몰라 그저 미소 지었지만 그 말은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자신이 정말 그에게 특별한 존재일까요? 아니면 그저 고독을 깨준 것에 대한 고마움일 뿐일까요? 사람들이 모두 돌아가고 서아가 피곤했는지 도연의 소파에서 잠든 뒤 지수는 정리를 도왔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익숙한 리듬으로 함께 움직였습니다. 와줘서 고마워요. 도연이 설거지한 그릇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당신에게 쉽지 않은 자리였다는 거 알아요. 생각보다 훨씬 좋았어요. 당신 회사 사람들은 다 좋은 분들이네요. 그래요. 하지만 제가 당신을 부른 건 그들 때문이 아니라는 거 알죠? 지수는 그릇을 닦던 손을 멈췄습니다. 그럼 왜요? 도연은 행주를 내려놓고 완전히 그녀를 향해 돌아섰습니다. 당신이 저에게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지수 씨. 서아도 저에게 중요하고요. 제 삶을 생각할 때 이제 두 사람이 빠질 수 없어요. 그래서 제 삶의 다른 소중한 사람들에게도 당신들을 보여주고 싶었어요. 지수의 심장은 그가 들을 수 있을 정도로 크게 뛰었습니다. 도현 씨, 이게 좋은 생각인지 모르겠어요. 뭐가요? 이거요, 우리요. 이게 무엇이 되어가고 있든 간에 말이에요. 지수는 앞치마에 손을 닦으며 싱크대에서 멀어지려 했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너무 달라요. 그래서요. 그래서요라뇨. 당신은 성공한 CEO고 부자잖아요. 전 월세 내기도 빠듯한 청소 보조원이고요. 당신은 완벽한 집에 살지만 제 집은 무너져가고 있어요. 당신은 미래가 창창하지만 전 혼자 키워야 할 3살 딸이 있어요. 제가 그런 걸 신경 쓴다고 생각해요. 신경 써야죠. 사람들이 말할 거예요. 제가 돈을 노리고 당신을 이용한다고 생각할 거예요. 당신이 가난한 여자랑 그 딸을 불쌍히 여겨서 동정한다고 말할 거라고요. 도현은 한 걸음 다가와 거리를 좁혔습니다. 전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상관없어요. 단 한 번도 상관한 적 없고요. 당신이 제 과거를 정말 안다면 제가 당신의 입장을 누구보다 잘 안다는 걸 알 텐데요. 저도 낡은 옷을 입고 구멍난 운동화를 신던 소년이었어요. 친구들을 집에 데려오기 부끄러워하던 청소년이었다고요. 전 알아요. 하지만 지금은 아니잖아요. 당신은 거기서 벗어났지만 전 여전히 거기 있어요. 그럼 제가 당신도 거기서 벗어날 수 있게 돕게 해줘요. 싫어요.
지수의 목소리가 생각보다 크게 나갔습니다. 전 당신의 프로젝트가 되고 싶지 않아요, 도연 씨. 당신이 기분 좋아지려고 구원해주는 불쌍한 사람이 되고 싶지 않다고요. 도연은 뺨을 맞은 듯 뒤로 물러났습니다. 당신을 그렇게 생각한다고 믿는 거예요? 당신이 저에게 프로젝트라고요? 모르겠어요. 모든 게 너무 혼란스럽고 빨라요. 일주일 전만 해도 우린 말도 안 섞던 사이였는데 이제 당신은 제 삶의 모든 순간에 있고 도와주고 챙겨주고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되어가고 있잖아요. 전 당신에게 의지할 수 없어요. 아시겠어요? 당신이 떠나버리면 너무 아플 테니까요. 제가 떠나지 않는다면요?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지수는 도현의 눈을 보았고 그곳에서 자신을 겁나게 하면서도 끌어당기는 무언가를 보았습니다. 그것은 동정도 자선도 아니었습니다. 훨씬 더 깊고 위험한 것이었습니다. 누구나 결국은 떠나요. 지수가 마침내 속삭였습니다. 서아 아빠도 그랬고 우리 가족도 그랬어요. 모두가 항상 떠나요. 도연은 천천히 손을 들어 그녀가 원하면 피할 수 있도록 시간을 주며 부드럽게 그녀의 얼굴을 만졌습니다. 전 남들과 달라요, 지수 씨. 그리고 전 아무데도 안 갑니다. 지수는 눈을 감고 그 부드러운 손길을 느꼈습니다. 누군가 자신을 이렇게 다정하게 만져준 게 참 오랜만이었습니다. 누군가 자신을 가치 있고 돌볼 가치가 있는 사람으로 바라봐준 게 얼마만인지 모르겠습니다. 무서워요. 지수가 눈을 뜨며 고백했습니다. 이걸 믿었다가 상처받을까봐 정말 무서워요. 더 무서운 건 서아가 상처받는 거예요. 아이는 이미 당신을 너무 따르고 있잖아요. 저도 서아를 사랑해요. 그리고 당신도요. 도현은 손을 뗐지만 시선은 고정했습니다. 저기요, 저도 제가 뭘 하고 있는지 잘 모른다는 거 인정할게요. 이런 거 처음이고 누구를 제 삶에 진짜로 들여보낸 적도 없으니까요. 하지만 당신들과 있으면 달라요. 제 삶의 다른 어떤 것보다 이게 맞다는 느낌이 들어요. 지수의 눈에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안 되면 어떡하죠? 우리가 너무 다르다는 걸 깨닫게 되면요. 잘 되면 어떡하죠? 우리가 서로에게 꼭 필요한 사람이라는 걸 깨닫게 되면요. 유혹적인 제안이었습니다. 위험한 희망이었습니다. 지수는 조심해야 할 수만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도현을 보며 그의 얼굴에 서린 진심 어린 취약함을 보며 그녀의 방어막은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좀 필요해요. 지수가 마침내 말했습니다. 생각해볼 시간이요. 도현은 고개를 끄덕이며 거리를 두었습니다. 그럼요. 당신이 필요한 만큼 얼마든지요. 지수는 소파로 가서 자고 있는 서아를 조심스럽게 깨웠습니다. 서아야, 집에 가자. 서아는 잠결에 칭얼거렸지만 엄마의 품에 안겼습니다. 도연은 보리와 함께 문 앞까지 배웅했습니다. 지수 씨. 그녀가 길로 나섰을 때 도연이 불렀습니다. 한 가지만 더요. 당신은 모두가 떠난다고 했죠. 하지만 당신은 떠나지 않았어요. 세상이 당신에게 등을 돌렸을 때, 혼자 남겨져 임신하고 무서웠을 때도 당신은 도망치지 않았어요. 서아를 위해 남았죠. 그러니 어쩌면 당신을 위해 남기로 결정한 사람들에게도 기회를 줘야 하지 않을까요? 그 말은 지수의 영혼 깊은 곳을 찔렀습니다. 대답하지 못한 채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고 서아를 안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날 밤 서아를 재우고 지수는 몇 시간 동안 깨어 있었습니다. 도연의 말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그의 말이 맞았습니다. 그녀는 떠날 수 있었음에도 남았습니다. 포기할 수 있었음에도 싸웠습니다. 그렇다면 그녀 역시 누군가 곁에 남아줄 자격이 있는 게 아닐까요? 하지만 믿는다는 건 너무나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삶의 모든 경험이 위험하다고, 결국 나쁘게 끝날 거라고, 다시 상처받을 거라고 외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아주 작지만 끈질긴 마음 한 구석이 속삭였습니다. 어쩌면 시도해볼 가치가 있을지도 모른다고요. 도현은 다를지도 모른다고요. 이것이 그녀의 삶에 찾아온 좋은 기회일지도 모른다고 말입니다. 그 후 며칠은 묘했습니다. 도현은 그녀의 요청대로 시간을 주려는 듯 자주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사라진 것도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문 앞에 작은 선물들을 두고 갔습니다. 그녀를 생각하고 있다는 증거들이었습니다. 어느 날은 서아를 위한 새 동화책이었고 어느 날은 그녀의 코트가 해진 것을 보고 가져다 준 따뜻한 외투였습니다. 항상 작고 실용적이었으며 과하거나 부담스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서아는 훨씬 더 솔직하게 그를 그리워했습니다. 엄마, 척척 박사 아저씨 언제 또 놀러 와요? 모르겠어, 아가. 아저씨 바쁘시겠지. 하지만 보고 싶단 말이야. 보리도 보고 싶고. 지수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서아는 이미 그를 너무 많이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만약 지수가 멀어지기로 결정한다면 그 결과는 지수 혼자 감당할 일이 아니었습니다. 저녁 식사 일주일 뒤 지수는 퇴근길에 도현이 경숙 할머니의 짐을 들어드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할머니가 무거운 봉투를 들고 쩔쩔매고 계시자 그가 멈춰 서서 문 앞까지 다 들어다 드린 것입니다. 지수는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누군가에게 보이려 하는 행동이 아니었습니다. 지수가 보고 있다는 사실도 몰랐습니다. 그저 그의 본성이었습니다. 완벽한 CEO 가면 아래에 숨겨진 진심으로 선한 사람의 모습 말입니다. 그가 일을 마치고 돌아서려 할 때 지수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잠시 두 사람은 거리를 두고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러자 도현이 작지만 진심 어린 미소를 지으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지수도 손을 흔들어 주었고 더 생각하기도 전에 그를 향해 걸어갔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도현은 놀란 듯하면서도 반가워 보였습니다. 잘 지냈어요? 네, 피곤하긴 하지만요. 지수는 망설이다가 솔직해지기로 했습니다. 서아가 당신을 보고 싶어 해요. 보리도요. 서아만요? 장난스러우면서도 조심스러운 질문이었습니다. 아니요, 저도요. 말이 생각보다 먼저 튀어나왔습니다. 저도 당신이 보고 싶었어요. 도현의 미소가 넓어졌습니다. 그 말은 생각을 다 끝냈다는 뜻인가요? 여전히 무섭다는 뜻이에요. 아주 많이요. 하지만 지수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당신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전 떠나야 할 때도 남았죠. 그러니 당신에게도 남을 기회를 주는 게 공평할 것 같아요. 도현은 한 걸음 다가와 거리를 좁혔습니다. 전 남을 거예요, 지수 씨. 약속해요. 그걸 믿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리든 상관없어요. 매일 증명하며 여기 있을게요. 좋아요. 지수는 수줍게 웃었습니다. 그럼 오늘 저녁 먹으러 올래요? 서아가 정말 좋아할 거예요. 기꺼이 가겠습니다. 그렇게 소박한 동네에 평범한 길 위에서 나눈 짧은 대화로 두 사람 사이에 근본적인 무언가가 변했습니다. 아직 사랑은 아닐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시도하고 위험을 감수하고 어쩌면 좋은 일이 생길지도 모른다고 믿기로 한 약속이었습니다. 그날 밤 도현이 신선한 재료와 서아를 위한 선물을 들고 저녁을 먹으러 왔을 때 아이는 기뻐서 비명을 지르며 그의 품에 안겼습니다. 그는 아이를 번쩍 들어 올려 빙글빙글 돌려주었고 서아는 까르르 웃었습니다. 지수는 부엌에서 사랑과 두려움, 희망이 뒤섞인 마음으로 그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누군가를 이렇게 받아들이는 건 무서운 일입니다. 하지만 도연이 서아를 대하는 진심 어린 다정함을 보며 서아가 그의 관심 속에서 꽃처럼 피어나는 것을 보며 지수는 어쩌면 이 위험이 감수할 가치가 있다고 느꼈습니다. 결국 삶에 가장 아름다운 것들은 항상 위험을 동반하니까요. 그리고 그녀가 혼자 아이를 키우고 세상의 외면 속에서도 살아남을 용기가 있다면 이 일에도 용기를 낼 수 있을 것입니다. 해피엔딩을 믿어볼 용기 말입니다. 폭풍우가 지난 지 1년이 되었습니다. 변화는 완벽했습니다. 지수는 자신의 집 마당에 앉아 서아가 보리와 노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뒤에 서 있는 집은 예전의 허술한 모습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따뜻한 노란색으로 칠해진 튼튼한 벽, 새롭고 견고한 지붕, 햇살이 가득 들어오는 커다란 창문들이 있었습니다. 지수가 직접 심은 꽃들이 길가에 예쁘게 피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완벽하게 닫히는 튼튼하고 안전한 그 문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변한 건 물리적인 집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것이 변했습니다. 지수는 2달 전 실내 디자인과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했습니다. 졸업식 날 도연은 서아를 목마 태우고 지수의 이름이 불릴 때마다 누구보다 크게 환호했습니다. 앞줄에는 그녀의 동기들뿐만 아니라 그녀를 응원하러 온 동네 주민들도 가득했습니다. 경숙 할머니는 지수보다 더 많이 우셨습니다. 1년 전 도현이 보여주었던 그 작은 사무실은 이제 공식적으로 그녀의 것이 되었습니다. 지수 디자인 스튜디오라는 깔끔한 간판이 붙어 있었습니다.
아직 시작 단계였지만 벌써 3명의 고객이 생겼고 작은 프로젝트들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졸업 작품을 본 사람들이 깊은 인상을 받아 연락해 온 것이었습니다. 소박한 시작이었지만 온전히 그녀의 재능과 노력으로 일궈낸 것이었습니다. 도현은 여전히 회사를 경영하고 있었지만 큰 변화를 주었습니다. 이제 일주일에 사흘은 집에서 근무합니다. 서아와 지수의 삶에 함께하는 것이 성공을 포기하는 게 아니라는 걸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그저 우선순위를 조정하는 일일 뿐이었습니다. 그들은 공식적으로 합치지는 않았습니다. 지수와 서아는 자신들의 새 집에 머물렀고 도현은 골목 끝 그의 집에 머물렀습니다. 하지만 두 집 사이에는 모두가 심지어 보리까지 하루에도 몇 번씩 오가는 익숙한 길이 생겼습니다. 매일 밤 두 집을 번갈아 가며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주말은 공원에서 피크닉을 즐기거나 소파에 옹기종기 모여 영화를 보며 가족처럼 보냈습니다. 지수의 집에는 도현의 물건들이 담긴 서랍이 생겼고 도현의 집에는 서아를 위해 꾸며진 방이 생겼습니다. 전형적인 방식은 아니었지만 그들에게는 완벽했습니다. 지수는 자신의 독립된 공간을 유지하면서도 도현이 항상 곁에 있다는 안정감을 누렸습니다. 엄마, 서아가 곱슬머리를 휘날리며 달려왔습니다. 도현 아빠 왔다. 지수는 고개를 들어 길을 따라 보리와 함께 걸어오는 도현을 보았습니다. 그는 상자를 들고 있었고 무언가 꾸미고 있을 때 짓는 특유의 장난기, 어린 미소를 띠고 있었습니다. 이번엔 또 뭘 꾸미고 있는 거예요? 도현이 다가오자 지수가 물었습니다. 제가요? 아무것도요. 하지만 그의 눈은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그냥 우리 꼬마 예술가를 위해 뭘 좀 가져왔을 뿐이에요. 그는 상자를 열어 물감과 붓 캔버스가 가득 담긴 세트를 보여주었습니다. 서아는 기뻐서 비명을 지르며 도현에게 안겼습니다. 제 거예요? 진짜로요? 진짜란다. 엄마가 이제 전문 디자이너가 됐으니 너도 예술가 경력을 시작해야지. 서아는 보물처럼 상자를 들고 재료를 살피러 집 안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지수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이를 너무 버릇없게 만드는 거 아니에요. 저 아이는 아무리 예뻐해줘도 부족해요. 도현은 지수 곁에 앉았습니다. 당신은요? 오늘 하루 어땠어요? 좋았어요. 식당 프로젝트 최종 프레젠테이션을 했는데 통과됐거든요. 지수 씨 정말 대단해요. 도현이 그녀를 꽉 안아주었습니다. 2달 만에 벌써 3번째 프로젝트라니. 저도 믿기지 않아요. 지수는 그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도현 씨가 없었다면 이 모든 게 불가능했을 거라는 거 알죠? 아니요. 당신이 해낸 거예요. 전 그저 문을 좀 열어줬을 뿐이죠. 훨씬 더 많은 일을 해주셨잖아요. 제가 저를 믿지 못할 때도 믿어주셨고요. 도현은 그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전 항상 당신을 믿을 거예요. 언제까지나. 두 사람은 노을이 지며 하늘이 오렌지빛과 분홍빛으로 물드는 것을 말없이 지켜보았습니다. 도현이 폭풍 후에 다시 세워준 동네는 평화로웠습니다. 아이들이 뛰놀고 이웃들이 정답게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보여주고 싶은 게 있어요. 지수가 갑자기 일어나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잠시 뒤 작은 캔버스를 들고 나왔습니다. 서아가 오늘 아침 지수의 도움을 받아 그린 그림이었습니다. 그림에는 두 채의 집이 꽃길로 연결되어 있고 3사람과 강아지가 그려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눈길을 끄는 건 서아가 삐뚤빼뚤하지만 정성껏 쓴 제목이었습니다. 우리 가족 도현은 그림을 보고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서아가 직접 쓴 건가요? 네, 우리가 가족이라는 걸 모두가 알아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그렇네요. 도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가장 소중한 의미에서 우린 정말 가족이에요. 그때 마치 운명처럼 강한 바람이 불어와 지수의 현관문을 살짝 흔들었습니다. 위협적인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평범한 오후의 바람일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은 동시에 문을 바라보았습니다. 도현이 일어나 문으로 다가가 확인했습니다. 몇 번 열고 닫으며 상태를 살폈습니다. 바위처럼 튼튼하네요. 이 문은 이제 어떤 것에도 굴하지 않을 겁니다. 그럼요. 지수도 곁으로 다가갔습니다. 당신이 오래가도록 튼튼하게 지어줬으니까요. 지수는 문을 만지며 도현이 흠뻑 젖은 채 문을 고쳐주러 왔던 그 첫날 밤을 떠올렸습니다. 아주 오래전 일 같지만
고작 1년 반 전이었습니다. 서아가 낯선 이에게 도움을 청했고 그 일이 모든 것을 바꿨습니다. 이 모든 게 이렇게 될 줄 알았어요? 지수가 물었습니다. 그 첫날 밤에 문을 고쳐주면서요? 도와주고 싶다는 건 알았지만 사랑에 빠질 줄은 몰랐죠. 도현이 웃었습니다. 하지만 단 한순간도 후회하지 않아요. 저도요. 서아가 손에 물감을 묻힌 채 나타났습니다. 밖에서 그림 그려도 돼요? 제발요. 그래, 하지만 옷 버리지 않게 조심해. 지수가 당부했습니다. 아이는 마당으로 달려가 자신만의 작은 화실을 차렸습니다. 보리는 그 곁에 누워 든든한 감시관 역할을 자처했습니다. 도현은 지수를 품에 안고 서아가 그림 그리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무슨 생각하고 있었는지 알아요? 뭐요? 어머니가 두 사람을 정말 좋아하셨을 거라는 생각요. 서아가 그림 그리는 모습도, 당신의 디자인 이야기도, 당신들이 제 삶을 어떻게 바꿔놓았는지 보시면 정말 기뻐하셨을 거예요. 어머니도 당신을 자랑스러워 하실 거예요. 당신이 어떤 사람이 되었는지, 어떤 선택을 했는지 다 보고 계실 테니까요. 그러길 바라요. 정말로요. 제가 마침내 어머니가 저에게 바라셨던 것을 이뤘다는 걸 아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뭔데요? 행복해지는 거요. 정말로 깊이 행복해지는 거요. 도현은 지수의 머리에 입을 맞췄습니다. 전 지금 정말 행복해요. 태어나서 처음으로요. 그날 밤 함께 요리한 저녁을 먹고 서아를 재운 뒤 두 사람은 별빛 아래 현관에 앉았습니다. 도현이 갑자기 일어나 지수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나랑 춤출래요? 음악도 없는데요. 필요 없어요. 지수는 그의 손을 잡았고 도현은 그녀를 이끌어 밤하늘 아래에서 느리고 조용한 춤을 추기 시작했습니다. 나무 사이로 불어오는 바람 소리, 멀리서 들리는 풀벌레 소리, 그리고 서로의 심장 박동 소리에 맞춰 움직였습니다. 고마워요. 도현이 그녀의 머리카락에 대고 속삭였습니다. 뭐가요? 나를 받아줘서, 나를 믿어줘서, 나에게 가족을 선물해줘서, 숫자와 비즈니스 너머의 삶에 의미를 찾게 해줘서요. 제가 더 고마워요. 그날 밤 나타나줘서. 제가 겁에 질려 있을 때 포기하지 않아줘서. 제 딸을 친딸처럼 사랑해줘서요. 서아는 제 딸이에요. 피는 섞이지 않았어도 제 모든 진심을 다한 제 자식이에요. 그리고 당신은, 그는 거리를 두고 그녀의 눈을 똑바로 보았습니다. 당신은 제 미래예요. 제 현재고 제 선택이에요. 영원히. 두 사람은 별빛 아래에서 입을 맞췄습니다. 고통스러운 과거를 뚫고 서로에게서 안식과 목적, 그리고 가족을 찾은 두 영혼이었습니다. 1년 전 집을 무너뜨렸던 그 폭풍우 같은 시련이 다시 찾아온다 해도 이제는 달랐습니다. 지수와 도현, 서아는 튼튼한 벽과 흔들리지 않는 지붕 아래 함께 있었습니다. 바람과 비가 집을 시험하려 해도 결코 무너뜨릴 수 없었습니다. 보여요? 도현이 폭풍우를 두려움 없이 지켜보는 서아를 안고 말했습니다. 우린 튼튼하게 지었단다. 영원히 무너지지 않게 말이야. 그때 강한 바람에 현관문이 갑자기 열렸습니다. 서아는 무서워하지 않고 오히려 즐거운 듯 웃었습니다. 문이 열렸다. 도현은 미소 지으며 서아를 따라갔습니다. 그럼 다시 닫아야지. 이번엔 다 함께 말이야. 지수도 합류하여 세 사람은 함께 바람에 맞서 문을 닫았습니다. 견고하고 안전하게 말입니다. 됐다. 도현이 문을 잠그며 말했습니다. 이제 어떤 폭풍우가 와도 끄떡없어. 밖에는 여전히 세찬 비가 내리고 바람이 울부짖었지만 안은 따뜻하고 안전했습니다. 밝은 조명이 빛나고 벽은 단단했으며 모든 것이 시작되었던 그 문 앞에는 이제 온전한 가족이 서 있었습니다. 완벽하지는 않아도 하나가 된 가족, 시련이 없지는 않겠지만 결코 혼자가 아닌 가족. 그리고 벽돌과 나무 이상의 의미를 지닌 그 집에서 그들은 마침내 모두가 갈구하던 것을 찾았습니다. 진정한 집, 튼튼한 자재뿐만 아니라 신뢰와 사랑, 그리고 어떤 일이 있어도 함께 헤쳐나가겠다는 약속으로 지어진 집 말입니다. 폭풍우가 지나가고 지평선 너머로 해가 떠올라 비에 씻긴 동네를 비출 때 도현과 지수, 서아는 손을 맞잡고 현관으로 나와 하늘에 걸린 무지개를 바라보았습니다. 우와, 예쁘다. 서아가 소리쳤습니다. 새로운 시작이란다. 지수가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그리고 약속이지. 도현이 사랑하는 두 사람의 손을 꽉 잡으며 덧붙였습니다.
폭풍우 뒤에는 항상 빛이 온다는 약속. 세상과 세상을 나누던 보이지 않는 선은 사라지고 이제는 하나의 따뜻한 공동체가 된 그 동네에서 혈연보다 더 깊은 선택으로 맺어진 가족은 희망찬 미래를 향해 미소 지었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문만 고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삶을 고치고 상처를 치유하며 벽이 있던 자리에 다리를 놓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폭풍우 속에서 단련되고 재건 속에서 봉인된 그들의 사랑은 영원히 지속될 만큼 강인했습니다. 이야기 끝.